그래서 이번 판결은 일단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는데 판결의 의미까지 제가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 판결이 삼성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처럼 앞으로 법 쪽에 이게 만약에 굳어질지 안 굳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판결 그 자체는 그 정도만큼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자본사회가 얼마나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한국 사법 체계가 또한 얼마나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 판결은요. 여기 관계됐던 제가 계속 그 임원들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죄가 되면 이게 다 꼬리 누가 시켰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14명이 피고인인데 14명 전부 무죄. 여기 나왔던 혐의 19개 전부 무죄. 무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러면 왜 합병을 했느냐? 합병 목적. 아까 저희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대법원이 얘기했습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동원된 일들이야 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왜 합병을 했냐? 경영권 승계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사업상 등등등 여러 목적이 있었고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고 문제는 없다는 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방금 그렇지. 기자님 말씀처럼 대법원에서도 경영권 승계에 관한 작업이 있었다고만 했지 불법 여부는 다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드디어 불법 여부를 다툰 거야. 근데 나는 보니까 불법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경영권 작업이 있었다고만 얘기한 거야 라고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축소 해석합니다. 1심에서. 그러면서 그 다루긴 했어 대법원에서.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그게 합병의 목적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리고 불법도 없어 라고 이번에 하급심이 판단을 한 거죠. 예. 그 대법원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거죠. 한 것 같은데 지금 1심에서는 이번 1심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봅니다. 명확한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한다. 네. 그러면 말 바꾸기로 이렇게 피해나간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이례적이면서도 좀 심한 얘기로 하면은 건방진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하급심은 목을 내놓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미 이 사람들이 걸.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요. 조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판결이 나오는데 하급심에서 이걸 뒤집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법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뒤집었다? 이거 2심에서 만약에 다 뒤집히잖아요. 여기 1심 내렸던 사람들 집에 가야 됩니다. 영원히 승진 안 될 거예요. 뺑뺑 돌아야 됩니다. 아주 건방진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요? 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논리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할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평가할 때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여러 부면에서 배치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스스로 축소 해석했다. 그러면서 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건방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사건이요. 3년 6개월이 걸렸고요. 106차례 공판이 벌어집니다. 공식적이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1심 관련한 형사사건 중에 이게 가장 길게 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중에서요. 그러네요.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보다도 증인이 더 많아요. 그때보다도 공판이 더 많습니다. 106차례. 국가를 뒤집어 놨던 사건보다도 이재용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하나 잡아놓고 말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 이미 예전에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지금 벌어진 일도 아닌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에 꼬리를 물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농단 때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지금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거 불법 승계에 관련된 얘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재판 올리면 1심에서 불리하게 나고 2심에서 불리하게 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단을 내렸던 대법원 구성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올라가 봤자 그렇죠. 봤자 안 되는 거예요. 또 유죄입니다. 대법원 구성이 바뀌었어.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지연 전술을 썼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걸 진행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그래서 오래 끈 거다.
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끌었는데 오래 끈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렇게 칼날같이 판결을 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드디어 바뀌었죠. 바뀌고 지금 새로 들어온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인데 조희대 대법관은 누구냐? 아까 그 말 새말해준 국정농단 사건 있죠? 그때 무죄 취지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재용 건은 뇌물로 보기 어려워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여기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결국 시간은 삼성의 편이었다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였고요. 바뀐 대법원의 기조에 하급심이 과감하게 이렇게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바뀐 이 느낌을 보고 적어도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 하급심 판결을 내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를 캐치한 거 아닐까라는 식의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게 지금 이재용이 알았냐, 이재용 회장이 이거를 지시를 내렸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큰 증거인 노트북 그 삼바 공장 인천 공장 그 바닥에서 갖고 온 노트북과 휴대폰 이거는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왜 합병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재용은 이 문건 보고 받았을까? G 문건 보고 받았을까? 어떤 지시는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누가 주도했나 이재용은 몰랐나가 이번 판결에서 역시 핵심이었는데 재판부 판단이 이겁니다.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전단적 결정으로 합병을 했다는 판단은 아니다. 이재용이랑 미래전략실 아까 그 간부들이 네네네. 전적으로 다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했냐? 삼성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된 것은 맞으나 각종 불법적 조직적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사회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병이 추진된 거지. 이사회에 의해서요. 이재용이 개인이 나섰거나 간부들이 주축이 된 미래전략실에서 불법이 개입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 이사회와 제일모직 이사회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등등 정상적으로 거쳐서 올라간 얘기다라는 이거 얘기입니다. 약간 아까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전환사채 얘기할 때 전환사채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재용은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계열사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권리를 포기해서 이재용이 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이재용한테는 잘못이 없어. 정상적이야. 근데 이번 건도 도대체 그럼 누가 왜 합병을 주도했느냐?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깨작깨작한 거는 있는데 나머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뿐 불법적인 건 없어. 아니 G 문건을 미래 그 컨트롤 타워 이제 그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그 조직에서 만든 만든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이재용은 경영승계를 당했다. 아 경영승계를 당했다. 네, 아, 저도 계속 좀 당하기만 하시네요. 당해보고 그거는. 싶네요. 근데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사실상 힘이 없지 않나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그런 평가를 좀 해볼게요. 1대 0.35의 합병 비율. 그거는 누가 정했냐? 그래. 그건 적정하게 정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배임이잖아요, 배임.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합병 비율도 부당했고 그 합병 비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단계의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의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계열사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사건이 너무 방대해서 취약한 게 많은데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이 주주 명부를 빼려고요. 네. 고객 정보까지 삼성증권의 정보까지 불법으로 뺍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기사도 있어서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저기 찬성해 주세요. 이런 전화 돌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사주 집중 이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에요. 아. 그다음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 엄청난 불법이 이 1대 0.35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재판부는 불법 아님, 불법 없음. 예.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승계가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그 법조계에서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지배 구조 자체로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 이거 자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또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번에 만들어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유 구조는 모든 주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오너라는 이상한 이름이죠. 오너도 아니고 뭐 오너는 뭐 내 거라는 뜻인데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주주가 있을 뿐이죠. 아무튼요.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대주주 개념이 들어가서 대주주가 회사를 늘 좌지우지한 게 그래서 기업 구조를 왜곡시키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일감도 몰아줬다가 각종 수많은 탈법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재를 빼기도 하는 이 수많은 전횡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번 판결에서 대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고 대주주의 이익이 꼭 주주의 이익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여전히 무비판적으로 사법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용 등등등 해서 삼성물산의 경영이 안정됐잖아.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됐잖아. 그게 회사의 이익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또는 소수주의에게 이익 이 모든 건 다 등치가 안 되는데 이걸 등치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기업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대주주의 이익이 어떻게 소수주주의 이익과 항상 맞습니까? 안 맞죠. 예,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올해 주식시장의 제일 큰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함으로써 인해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시대 퇴행적인 사법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건 이 사회는 그건 뭐 제대로 일을 한 겁니까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형해화시켰다. 이 사회라는 절차를 우습게 만들었다. 이게 사실 이번 거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주 마음대로 했고 그렇죠. 이 사회를 좌지우지했고 미래전략실이 나서서 문건을 만들어서 하면 그냥 다 이 사회는 통과만 시켰고 아무 일 한 게 없다는 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인데 이 사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이 사회에 개입한 나머지 절차들에 대해서 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한국의 쉽게 말하면 이 사회가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한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반 주주들한테도 이득이었다 맞습니다. 이득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손해를 국민연금 문제가 손실을 됐잖아요. 방치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스스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2,500억 정도의 삼성물산이 합병이 되고 재가치를 평가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본 누적적 손해가 2,500억이 넘는다는 게 국민연금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증권회사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은 5천억대의 손실이 가능하다라고 추정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노후자금 5천억이 이 이재용 승계의 발목이 잡히면서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괜찮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나는 괜찮다?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천억이라고 해보면 5천억 나누기 5천만 국민 하면은 국민 하나 얼마마다 얼마씩 돈을 훔쳐온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걸 지금 방치했다라는 게 이번 판결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주주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나서서 경영 승계 작업 일부 한 거는 맞아. 근데 불법은 없었어. 뭐 증거도 없잖아. 이런 식의 판결을 많이 하는데 그 뒷얘기가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앞단의 얘기 경영 승계 작업에 동원된 거나 일부 그랬던 적은 맞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전단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승계를 뭐 추진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 개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제 주식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주든 말든 팔든 말든은 제 마음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얘기인데 이재용의 경영권 대주주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이 동원이 됐다라는 걸 당연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될 일을 왜 회사 조직이 나서서 미래전략실이 나서서 해줍니까? 근데 그것은 있었으나 불법이 아니다. 있었으나 약탈적이지 않았다. 있었으나 이 사회가 나중에 승인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뒤가 문제지만 앞단의 이 전제 사실이 아주 후진적이면서 자본시장을 좀먹는 판결입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회사가 동원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굉장히 치명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삼성물산 주주들 중에서도 이 계속 손해를 보고 불만이 많아서 계속 소송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민사하시는 분들 있죠. 민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행위에 유법해야 돼요. 근데 그 위법성을 민사 재판이 따로 다루기도 하지만 형사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걸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든 혐의 전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기돼야 될 또는 적어도 이재용이 감옥은 안 갔습니다만 난 민사적으로 돈을 받아야겠어. 내 손해를 받아내야 되겠어라고 하는 다양한 이 수많은 민사적인 정의 구현 절차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전부 다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줬어요.
아무것도 혐의가 입증된 게 없다. 전부 다 무죄다라고 함으로써 수많은 민사소송이 앞으로 악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뻥튀기 관련해서 나왔던 이 수많은 이 회계 관련한 분식회계 관련해서 사실은 외부 조력자는 회계법인들입니다. 이번에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오면서요. 회계법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분식회계 조력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면죄부를 줬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 앞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해외에 많이 투자해 보지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뭐 돈을 잘 버네 못 버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외 투자도 해봤습니다만 해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리갈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돈 넣었다가 갑자기 공산당이 압수, 국유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후진국들은 그래서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군사변란이 나가지고 오늘부터 국유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갈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나, 둘째는 회계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입니다. 손해 나는 건 괜찮은데 1원이라고 써 있으면 1원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회계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확인이 됐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 사회 치명적이면서 두고두고 면죄부가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이게 특히 자본시장과 해외 투자자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할 때 이거 제일모직 같이 뻥튀기 할 때 이거 18조에서 19조를 평가했어요. 회계법인들이. 근데 합쳤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합쳤어요. 합치고 나서 통합법인 회계 평가할 때 12조를 평가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6.8조가 날라가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책임져야죠. 근데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대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두에게 이익이라고요? 아니 좀 전에 19조라고 그랬다가 지금 12조라고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회계법인, 이 분식회계 전부 다 이번에 면죄부를 받았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아니 기업들, 주주들, 네. 투자자, 뭐 국민들, 직원들 이거 네. 다 지금 이 이재용에게 이 삼성그룹을 주기 위한 이 과정에 다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법원 구성이 대법원 구성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1심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항소해야죠. 반드시 검찰이 항소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적어도 몇 개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유죄는 받아내야 됩니다만은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거는 뭐 잘 분석해보고 천천히 대응을 모색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이 사건 기소위까지 관여했던 이복현 네. 금감원장이 일성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사태로 삼성의 사법 사법 리스크가 사-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는 식 제정신입니까?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 정도로 현재 검찰 조직 관련해서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검찰이 과연 세게 항소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가더라도 결국에는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무죄 받기 좋은 식으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나마나하게 생색만 낼 거 아닌가라는 식의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두운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 기소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시에 이제 기소를 맞습니다. 했고요. 네. 요 수사 이 삼바 수사를 했던 거 저게 공장 바닥 뜯고 보고 이 수사를 했던 건 당시에 3차장 검사 한동훈 그렇습니다. 상검사가 했었고 그때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라인들이 다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거나 풀어주는 상황. 그렇죠.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네. 또 뭐 제가 기소에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나오는 게 떡볶이 값이 참 비싸다 이런 얘기가. 참 비싸네요. 네. 네. 비싼 떡볶이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좀 모순된 것 같지 않나 싶은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를 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돼서 말씀하시는 게 상속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어색하고 모순적인 상황 맞아요.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 뭐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속세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요. 아니 지금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지금 스티브 잡스의 자식들이 애플 회장이냐? 아니잖아요. 팀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가 만든 기업을 상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회장이면은 내 자식이 왜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 자체가 틀렸어요. 본능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자기 지분을 상속세 내고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회사는 내 회사고 저거 자체가 내 자식한테 물려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주식을 네가 물려주든지 팔든지 팔아서 현금을 물려주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회사는 회사대로 종속하는 거고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속을 꼭 해야 되는 거를 당연한 사실로 보고 그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왜곡하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해외로 기업을 빼돌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상속을 쉽게 해주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논리는 완전히 비자본주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그 창업주의 가족들이 그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 또 하지 그렇게 하진 또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우리가 너무 다르죠. 아니 심지어는 경영 못했다고 자기가 창업했던 애플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스티브슨은요. 예, 예. 아니 뭐 아까 전에 AI 알트만도 순간적으로 숙출돼 딱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승계 과정마다 그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은 뛰어나다고 입증이 됐나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또 한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게 그렇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야 이제 우리 회장이 그렇게 경영 능력이 뛰어난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 이제 삼성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시장 반응을 했겠죠. 예. 그렇겠죠. 첫날 판결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어저께는 100원 올랐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요. 그 조선일보에서 묻지마 항소 안 된다. 국민 세금 낭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일면에 그 해외로 이제 가는 출국하는 이재용 회장의 그 사진과 함께 같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항소 한 번 하면 또 6, 7년 걸리는데 지금 삼성과 이재용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또 시간 질질 끌 거냐 사법 리스크 더 커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고착화되고 이게 좀 딱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계속 누적이 되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좀 중요한 게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그런 제스처들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 좀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장대한 대하 소설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되겠습니다.